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형성 그 네 번째 시간 크리스트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서 우리는 세 가지 종교에 대해 배웠는데요. 오늘은 크리스트교와 크리스트교가 중세 유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의 끝 무렵 거대한 로마 제국은 결국 동서로 분열되고 서로마가 있던 자리에 서유럽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게르만족의 이동입니다. 유럽 북부의 유목민이었던 게르만족은 훈족의 침입을 피해 서로마 지역으로 남하해 곳곳에 크고 작은 국가를 수립했고요. 이로 인해 흔들리던 서로마 제국은 결국 게르만족 출신의 용병대장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한편 서유럽에서는 로마 교회의 대주교가 스스로를 교황이라 자처하며 점차 최고 권력자가 되어가는데요. 크리스트교가 예수의 죽음 이후 그의 부활을 믿는 제자들에 의해 전파되기 시작해 결국은 4세기 말 로마의 국교가 되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영향력이 강해진 로마 교회가 결국 서유럽 사회를 지배하는 막강한 권위를 갖게 된 겁니다. 이렇게 강력해진 교회는 그 권위를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을 지배하기 시작했고요. 종교적인 부분은 물론 사람들의 일상생활까지 깊게 관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게르만족의 침입과 크리스트교의 확산으로 변화를 맞은 서유럽에서 가장 오랜 기간 번영을 누렸던 나라는 바로 프랑크 왕국인데요. 프랑크 왕국은 이동거리가 짧고 크리스트교를 일찍 받아들여 크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프랑크 왕국의 재상이었던 카롤루스 마르텔은 이베리아 반도에서부터 침입해온 이슬람 세력을 격퇴해 크리스트교 세계를 보호하는 데 큰 공을 세웠고요. 이후 그 공을 인정받아 왕보다 더 큰 권한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카롤루스 마르텔의 아들인 피핀이 결국 로마 교회의 지지를 받아 프랑크 왕국의 왕으로 즉위했고요. 이후 피핀은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교황령으로 기증했습니다. 이러한 프랑크 왕국은 피핀의 아들인 카롤루스 대제 때 전성기를 맞았는데요.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카롤루스 대제는 서유럽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복지마다 교회를 건설해 크리스트교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롤루스 대제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서로마의 황제로 인정받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황에게 관을 수여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관식으로 알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사실 로마 교황이 카롤루스 대제를 서로마의 황제로 인정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8세기경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성상을 우상숭배로 규정해 성상숭배를 금지시키자 게르만족의 전도를 위해 성상을 이용했던 로마 교회는 크게 반발했고요. 이로 인해 동서교회의 대립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동로마 제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로마 교회는 새로운 후원자를 얻기 위해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를 서로마의 황제로 임명한 거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서유럽 사회는 황제와 교황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정치와 문화, 종교적으로 독립된 모습을 띠게 됐고요. 이때 성상숭배 금지령으로 갈등이 시작된 동서교회는 결국 11세기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분열됐습니다. 한편 카롤루스 대제는 서로마의 황제로 임명된 이후 크리스트교를 장려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등 여러 정책을 펼치며 전성기를 누렸지만 그의 사후 카롤루스 대제의 아들들이 상속 분쟁을 일으켜 결국 프랑크 왕국은 동프랑크와 서프랑크, 중프랑크로 분열됐습니다. 이 동프, 서프, 중프가요, 지금의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입니다. 이렇게 9세기 프랑크 왕국의 분열로 서유럽 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이번엔 북쪽에서 노르만족이 침입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바이킹족으로 알고 있는 노르만족은 아주 파이팅 넘치는 민족이라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 이들의 침입을 막는 과정에서 힘있는 기사 세력들이 권력을 잡아 농민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세력이 큰 기사는 주군이 되고 작은 기사는 봉신이 되어 주군과 봉신 간의 주종관계가 성립되는데요. 이를 봉건제라고 합니다. 이때 주군은 봉신에게 영토인 봉토를 주고 봉신은 그 대가로 주군에게 충성을 약속했는데요. 이들의 이러한 관계는 철저한 계약관계로 이를 쌍무적 계약관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계약으로 맺어진 주종관계는 모든 계층에서 나타났고 심지어 성직자도 이에 포함됐는데요. 이처럼 중세 서유럽은 철저한 봉건사회로 발전했습니다. 이때 제후와 기사는 모두 각각 영주가 되어 자신의 영토인 장원을 다스렸는데요.
일단 주군이 주종관계를 맺고 봉신에게 봉토를 주고 나면 그 지역에 대한 모든 권한은 영토의 주인인 영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는 자신의 성을 중심으로 교회와 방앗간, 대장간 등을 갖춘 촌락을 구성했는데요. 이를 장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구성된 장원에서는 자급자족의 경제가 발달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왕권이 약화되고 지방 분권적인 모습을 띠게 됐겠죠? 이러한 장원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농노라고 부르는데요. 농민과 노예의 색깔을 둘 다 가지고 있어 농노입니다. 이들은 재산 소유와 결혼이 가능했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영주에게 각종 세금을 내야 했으며 부역의 의무가 강한 제약이 많은 신분이었습니다. 이 시기 농노들의 삶도 무척 힘들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봉건제 사회 속에서 교회와 교황의 권위는 어땠을까요? 사실 봉건제로 인해 왕권은 약화됐지만 그에 비해 교황의 권한은 점차 높아졌고요. 로마의 교황은 기존의 프랑크 왕국뿐 아니라 신성로마 제국과도 손을 잡고 성장했습니다. 쌤, 신성로마 제국은 또 어디예요? 라고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신성로마 제국은 지금의 독일로 동프랑크로부터 발달한 나라입니다. 10세기 중엽 동프랑크의 오토 1세가 이민족의 침입을 물리치며 입지를 굳히자 교황은 오토 1세를 황제에 임명했는데요. 이것이 신성로마 제국의 기원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봉건제의 확대로 교회가 부패하기도 했는데요. 철저한 봉건제 사회에서 성직자 역시 봉신으로 주군을 섬겼고 국왕이나 제후가 직접 성직자를 임명하는 성직자 임명권을 행사하자 교회의 타락이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성직자가 혼인을 하거나 성직을 매매하는 등 교회의 타락이 점점 심해진 건데요. 이러한 교회의 부패를 막고자 수도원을 중심으로 개혁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수도원 운동은 세속화된 교회를 떠나 수도원에서의 경건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했고요. 대표적인 수도원 운동으로는 클리니 수도원의 개혁운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점차 교권을 회복해 나가고 있을 때 교황과 황제의 권한이 충돌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카노사의 굴욕은 성직자 임명권을 둘러싼 교황과 황제의 대립인데요.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7세가 황제가 가지고 있던 성직자 임명권을 교회에게 달라고 요구하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인 하이니 4세가 이를 거부하고 교황을 폐위시켜버렸습니다. 그러자 교황은 이에 맞서 황제를 파문했는데요. 이러한 교황과 황제의 대립에 봉건 제후들과 주교들은 모두 교황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에 결국 하이니 4세는 교황을 찾아가 카노사 성 앞에서 3일 밤낮을 빌고 용서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이건 카노사의 굴욕을 상징하는 그림인데요. 시험 문제에 자주 활용되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암튼 이런 걸 보면 당시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높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교황권은 카노사의 굴욕 이후 더욱 강화됐고 결국 12세기 초 교황이 성직자 임명권을 장악하며 13세기 교황권이 절정에 다다릅니다. 이때 교황은 해이고 황제는 달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이처럼 교황이 황제를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던 중세 유럽은 크리스트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크리스트교는 중세 서유럽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중세 서유럽의 문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시기 서유럽 문화는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로마 문화와 게르만 문화가 융합되어 발전됐고요. 공용어로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크리스트교로 인해 신학이 발달했고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하는 스콜라 철학 역시 발전했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12세기부터는 교사와 학생의 조합으로 유럽 각지에 대학이 설립됐고요. 건축에서는 높은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가 특징적인 고딕 양식이 유행했는데요. 이 높은 첨탑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샤르트르 성당이나 노트르담 성당, 쾰른 성당 등이 대표적인데요. 어때요? 우리가 흔히 성당하면 떠올리게 되는 바로 그 이미지죠? 또 이 시기에는 기사의 이야기를 다룬 문학작품이 유행했는데요. 아서왕 이야기나 니벨룽겐의 노래, 롤랑의 노래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세 서유럽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동로마 지역의 발전에 대해 알아볼까요? 동로마는 서로마의 멸망 이후에도 비잔티움 제국이란 이름으로 약 1000년간 번영을 누렸는데요. 동로마 제국이 즉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이 비잔티움 제국은 서유럽과는 다르게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됐으며 황제가 교회의 수장 역할도 담당했는데요. 황제가 즉 교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비잔티움 제국은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전성기를 맞아 예서로마 영역까지 영토를 확장했고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하고 성 소피아 성당을 건축하는 등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전성기를 이끌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자신의 권위를 종교로도 확대했는데요. 이로 인해 동로마 지역의 황제 교황주의가 발달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던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였고요. 동서무역의 중심에서 세계 최대의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11세기 이후 귀족과 교회의 대토지 소유가 확대되며 자영농이 몰락하고 국가의 통치력이 약화된 비잔티움 제국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결국 15세기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그리스 정교를 중심으로 헬레니즘과 로마의 전통을 융합한 비잔티움 문화가 발전했는데요.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그리스 로마 고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이후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비잔티움 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성 소피아 성당이 있는데요. 웅장한 돔과 화려한 모자이크가 인상적이죠?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통해 로마의 법률이 집대성됐고요. 이러한 비잔티움 문화는 동유럽 지역에 살던 슬라브족에 많은 영향을 미쳐 키예프 공국 등 동유럽 문화권 형성에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쪽과 서쪽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온 중세 유럽. 그 사회가 동요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은 중세 유럽에 대해 공부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중세 유럽을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나누어 정리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특히 서유럽 사회에서 교황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안에서 형성된 봉건제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잘 정리하시고요. 황제가 즉 교황이었던 비잔티움 제국의 성립과 발전 과정 역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를 중심으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